그 생태계 서비스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생태계 서비스라는 말은 자연에 의해서 우리가 얻는 서비스를 생태계 서비스다 이렇게 학자들을 새롭게 말하기 시작한 지 한 20년 됐습니다. 새로 나온 용어예요. 그래서 자연을 생태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자연이 인간에게 해주는 혜택 이것을 생태계가 인간에게 서비스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이 자연의 일부로 되기 때문에 빛과 에너지로부터 생명이 시작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식량과 물, 숨 쉴 수 있는 공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생태계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후가 불순하고 그래서 기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육상의 자연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숲이 가장 많이 있어서 자연의 대표로 숲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갯벌이나 연안 그 바다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숲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무가 주를 이루는 복잡한 생태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숲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산림이라는 말도 있고 산림이라는 말도 있고 비슷한 것들이 이제 섞여 쓰고 있어요. 또 행정가들은 임지, 임야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forest, woods 뭐 이런 말로 쓰기도 하고 독일 사람들은 forest, 뭐 프랑스 사람은 forêt, 또 오스트리아 사람은 발트 뭐 이런 말도 씁니다. 다 같은 숲이라는 뜻이죠. 덩굴식물이 있는데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덩굴식물이라고 하는데 야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좀 다른 것들이 숲에는 또 있습니다. 덩굴식물이 그 중에 하나고 숲을 이루는 나무에는 큰 나무와 작은 나무 이렇게 크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을 또 아교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키가 다 컸을 때 8m 이상 자라는 것을 큰 키 나무, 2m보다 안 자라는 것을 관목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가 그렇다고요. 숲에는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숲속에서 야생동물이 살죠. 곤충도 살고 미생물도 있고 미생물 곰팡이, 풀, 아까 얘기한 덩굴식물 그런 것들이 있고 무기물로서 물, 토양 이런 것도 숲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나 토양과 같은 무기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이제 우리나라만 숲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숲이 널리 퍼져 있는데 그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열대 지역에 있는 열대림 제일 많죠. 면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 많은 것은 한대림에 있는 한대 지역에 있는 한대림이라고 하는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만주로부터 시베리아, 또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 가면 한대림이 있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온대림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아열대 숲이 있는데 열대숲과 온대림 사이에 아열대 숲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아열대 숲이 대부분입니다. 일본 남부. 우리나라도 제주도는 아열대 숲이죠. 지구상에는 전체 육지 면적의 31%가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가 숲으로 되어 있나요?
70%안 되고 과거에는 65%였는데 점점 줄어서 63%예요. 왜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가 팽창돼서 과거에는 농지가 팽창돼 가지고 숲이 줄었을 때가 있었어요. 70년대까지. 근데 80년대부터는 도시가 팽창돼 가지고 숲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도 숲이 많이 줄고 있는데 1년에 남북한 산림 면적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줄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연간 0.2%씩 줄으니까 4년에 1%씩 줄입니다. 왜 주는지, 그거는 이제 첫째는 사람들이 많이 숲을 파괴해서 줄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벌채해서 쓰기 위해서 파괴하기도 하지만 주로 식량을 얻기 위해서 개간을 많이 합니다. 열대 지역에서 거기다가 아마존 숲을 벌채하고 거기다가 소를 기른다든지 콩을 기른다든지 이런 이제 인도네시아는 숲을 벌채하고 거기다가 팜오일을 식재한다든지 그러니까 기름을 얻기 위해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숲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열대우림 열대 지역에 가보신 적 있죠? 네. 어디 가보셨어요? 어디 가보셨어요?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는 숲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있긴 있지만 스리랑카. 저는 스리랑카를 못 가보고 아프리카는 거기 꼭대기 조금 있는 데밖에 못 가봤는데 열대우림이 제일 많아요, 세상에서. 그리고 열대우림은 가장 뭐랄까 생물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그 속에 오랑우탄이라든지 이런 원숭이 종류들이 많이 살아요. 사람도 그 속에서 나왔다고 하죠. 이런 열대 지역의 숲에서. 열대우림 속을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에 덩굴이 많이 있죠. 열대우림의 특징이 나무뿐만 아니라 덩굴이 많다. 이런 특징이 있고 난이 많아요. 우리가 양난을 사서 키우잖아요. 양난은 열대우림에서 원래 자라는 것을 갖다가 영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갖다 키우기 시작해서 양난이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는 거머리가 많아요. 열대우림에 가시면 조심해야 될 게 거머리입니다. 사람이 열대우림 숲을 가면은 거머리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사람 머리나 몸으로 붙죠. 조심해야 됩니다. 뱀도 많아요. 이 불개미 집이 이렇게 큰 불개미 집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그리고 불개미 집 옆에 있는 거는 나무인데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죠, 공기 중에. 이게 공기 중에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널리 뿌리들이 이렇게 버팀목을 하고 있어요. 버팀 뿌리들이죠. 그래서 왜 나무들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열대우림에 있는 나무들은 크기가 굉장히 커요. 엄청 크게 자라고 무겁고 근데 바람이나 비바람이 치면은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넘어지기 위해서 뿌리를 이렇게 널리 하는 거죠. 이게 또 열대우림의 특징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제 칼리만탄 지역에 가면은 이 오일 팜을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기 위한 팜이라고 하는 야자수를 대단위로 이렇게 재배합니다. 우리나라의 LG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여기에 가서 농장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식용유라든지 다른 에너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열대 지역에는 우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조한 숲도 있습니다. 낙엽이 지는. 여기는 에콰도르에 있는 열대림인데 건조 시기에는 낙엽이 져서 저렇게 우리나라 산에 있는 나무하고 비슷하죠. 과거에 열대 우림 속에서
살던 사람들 지금도 수렵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마존에 많이 살고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수렵을 많이 하는데 숲속에서 주로 하죠. 왜냐하면 야생동물이 숲에서 살기 때문에. 오른쪽은 유럽 사람들이 캐나다로 가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사는 백인들인데 유럽 사람들도 수렵 민족이에요. 그래서 숲속에서 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원대림이죠. 아름답습니다. 원대림이 이제 사시사철 색깔을 바꾸면서 있기 때문에 매우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느 나무를 좋아합니까? 물어보면은 다양한 답이 나오는데 무슨 나무를 좋아하세요? 단풍나무. 무슨 나무 좋아하세요? 저는 아닌데 소나무가 많을 것 같아요. 소나무. 소나무가 제일 국민들의 7, 80%가 소나무를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90% 넘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요새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고 있어요.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단풍이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같이 자연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소나무를 가지고 주로 땔감도 하고 집도 짓고 송화가루를 가지고 송편도 만들고 이제 다식 송화 다식도 만들어 먹고 또 동해안 지역에 이제 건조한 지역에 살면은 소나무에서 송이도 많이 채취하고 그랬기 때문에 소나무가 주변에 가장 많은 나무여서 친근감이 있고 오랫동안 고락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소나무를 아끼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를 오랫동안 했죠. 유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충효입니다. 효보다는 충이 더 먼저죠. 충은 한 임금을 섬기는 거예요. 바꾸지 않고 자기 주인을 바꾸지 않고 그래서 왕은 자기만을 섬기는 신하들 백성들을 원하죠. 한결같음 소나무를 그래서 상징으로 세웠어요. 사시사철 푸르다 변하지 않는다. 소나무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문인들로 하여금 시를 짓게 되면은 충절을 얘기하죠. 그래서 소나무가 우리나라 문학 작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조시대 때 지금까지. 그래서 먹물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소나무를 좋아하게 됐죠. 시골에서 땔감을 한 사람은 소나무를 많이 썼으니까 친근감이 있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자기들과 애완을 같이 하면서 사는데 도움을 줬던 소나무. 충절을 상징하는 임금님이 은근히 강요하는 그런 사상의 이데올로지에 의해서 나오는 심볼로서의 소나무. 그래서 임금님은 그랬죠. 산림을 보호하라 하는 산림 보호 정책을 공표한다 그러면은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금송, 소나무를 베지 마라. 소나무 숲에 들어가지 마라. 그것이 과거 500년 동안의 산림 보호 정책의 이름이었습니다. 금송 정책. 그래서 소나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월이 바뀌고 있죠. 나는 참나무를 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죠. 도토리. 도토리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가공 음식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것은 묵입니다. 얌사동에 구석기 시대 때 살던 터전에 가보면은 도토리 묵을 해 먹은 도토리가 불에 타 있는 것이 보여요. 그때부터 가공을 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식량으로.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먹고 쌀이 없었을 때니까 우리가 쌀이나 보리나 이런 걸 재배하기 전에는 도토리를 먹었어요. 산에서.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음식이고 가장 우리한테 우리의 유전자하고 맞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역사가 깊죠. 그런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생을 먹여 살려요. 그죠? 다람쥐에서부터 해서 청설모로 해서 반달곰까지 많은 중생들이 참나무 밑에서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좋은 일을 하는 나무가 참나무다. 그래서 이름이 참나무죠. 네, 진짜 나무예요. 중생한테 진짜 좋은 나무.
나는 그래서 참나무를 좋아해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물이 귀해졌잖아요. 세상에서 식량 다음으로 귀한 것이 물이에요. 물 없이는 식량이 있어도 물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죠. 네,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해요. 홍수 나올 정도 물이 풍부한 나라인데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물이 부족해서 쩔쩔매죠. 미국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는 물이 없어서 지중수를 끌어다가 먹고 삽니다. 저 1000m, 500m 밑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위에다가 농사 짓고 그래서 그 물이 지중수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질학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 지구의 지축이 흔들리고 있다. 그 원인은 지중수를 너무 많이 그 표토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무게중심이 흔들린다. 밑에 무거운 것이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물이 다 빠져 올라가지고 바다로 올라왔으니까 이게 가분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덜 된 부분인데 그런 가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중수를 아껴 써야 되는데 마구 퍼서 쓰죠. 우리나라도 농사 짓는데 지중수를 굉장히 많이 퍼올려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중요한데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죠. 식수가 없죠. 물값이 우리가 보면은 휘발유값보다 물값이 더 비싸요. 그렇죠. 우리가 1리터에 그 세금 빼면은 그 한 500원 정도 500원도 될까 말까 할 거예요. 1리터에. 500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리터 이제 500ml인가 700ml짜리 하나 사는데 1,000원 주죠. 물값이 더 비싸요. 실질적으로. 시판 가격으로 보면은. 물이 그만큼 귀중한 건데 참나무가 소나무보다 물을 10%더 줍니다. 여기서 10%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10%면 물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영남 지역, 가을수기 때 봄에 거기 녹조가 많죠. 낙동강에. 영남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혹시? 영남 지역 사람들은 녹조 피해를 많이 보시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영남 지역은 소나무가 많아요. 땅이 안 좋아서 노령화돼 있어서 땅이 안 좋은 곳에서는 소나무가 견디면서 자라는 힘이 있어요. 땅이 좋아지면 소나무는 참나무한테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것이 자연의 지혜예요. 자연에 있는 것들이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은 여기 내가 살 수 있는 동네네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나무와 참나무가 전쟁을 하는데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숲을 자꾸 베껴 먹으면은 소나무가 이겨요. 참나무를. 왜냐하면 참나무가 화력이 좋기 때문에 먼저 동네 사람들이 땔감으로 참나무를 먼저 배다 씁니다. 그러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산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물은 참나무가 훨씬 많이 주기 때문에 물값으로 치면은 소나무 심는 것보다는 참나무 심는 것이 훨씬 낫다. 서울 시민들은 참나무를 심어주세요 하고 강원도나 충청북도 사람들한테 빌어야 돼요. 그래야 더 깨끗한 물을 더 풍부하게 얻어줄 수 있고 특히 부산 사람이라든지 대구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죠. 그래서 숲은 목재만 주는 것이 아니고 물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을 아까 또 이제 도토리 이런 것도 중요하고. 자, 한대림으로 가봅니다. 시원해 보이죠? 여기는 핀란드. 이제 과거 빙하가 녹아서 저는 호수가 되어 있는 호수의 나라죠, 핀란드. 수종이 단순합니다. 침엽수밖에 없어요, 거의. 그런데 침엽수를 우리가 잘라서 쓰면 거기에 자작나무가 들어갑니다. 핀란드 갔다 온 사람은 자작나무 멋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교란돼 가지고 일시적으로 먼저 들어가는 선구 수종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나면은 오래 자라는 이
소나무 종류들이 쳐들어와서 자작나무를 제압하죠. 오래 못 삽니다, 자작나무. 그래서 자작나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래 안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 모르겠네. 이건 되게 우스갯소리고 죄송합니다. 여기 아프가니스탄 제가 가봤어요. 전쟁하기 전에 가봤는데 국토의 3%만 숲입니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한테 요청을 했어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산림녹화에 가장 모범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도 산림녹화를 하고 싶은데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었을 때 가서 도와주러 갔습니다.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가려고 하니까 텔레반이 길을 막고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현지에 가서 봐야 뭐 도와줄 거 아닙니까 했더니 가면 못 돌아올지 모르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유엔 캠프에 가서 있었어요. 위험하니까. 다른 데는 못 돌아다녀요. 유엔군이 에스코트 해가지고 다녀야지. 유엔군이라 해봤자 미군이지만 미군이 에스코트 해서 다니는 데만 다닐 수 있었어요. 이런 데에 가서 나무를 심는 것은 보람된 일이죠. 근데 저 위에 만년설이 있잖아요. 만년설이 여름이 되면 녹아서 그물이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그물이 숲을 자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 숲과 인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다고 그러죠. 숲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숲속에 둥지를 두고 살다가 나와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발견한 다음에는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면서 산에서 연료를 채취하고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하고 여기까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고 그 이제 다섯 번째 토사유출 방지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산간지방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산에서 흙이 내려와 가지고 하면은 홍수가 나요. 범람을 해서. 그러면 농토가 다 없어지죠. 북한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현재. 그래서 산에 나무가 없으면 그 집중 강우가 요즘 내릴 때 토사가 내려와서 강이 범람을 해요. 이번에도 강이 범람했잖아요, 미호천이. 응?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조그만 하천이 물길이 확 바뀔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큰 물이 나면은. 그런데 숲이 잘 보존되면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죠. 숲이 잘못돼가지고 뭐 벌채를 한꺼번에 많이 했다든지 거기에 무슨 개발을 했다든지 하면은 물길이 바뀌어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토사유출 방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농사를 질 때 이조시대 때만 해도 이랬죠.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들어보셨죠?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일이라는 것이 세상을 태평스럽게 하는데 첫 번째다. 배고프면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잖아요. 우리 임금님이 나를 잘못 다스려가지고 임금 바꿔야 된다. 우리 지역 동네 자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밀란이 일어나요. 식량이 부족하면은.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토사유출이 방지되지 않고 홍수가 나서 농토가 다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산을 잘 가꿔야 된다. 그 치산. 그래야 물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치수. 치산 치수가 농사의 기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산악 지역에서는. 그래서 산을 잘 가꾼다는 것은 나무를 잘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토사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면서 저는 1967년도에 서울에 왔습니다. 오래됐죠? 56년 됐어요. 너무 오래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골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충청도 칠갑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등학교 마치고 서울로 이제 유학을 왔는데 56년, 7년 살아보니까 너무 오래 살아서 서울을 이제 비워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왔을 때는 서울이 300만 명 정도 됐었어요. 지금 1000만 명 넘고 그 주변에 확대돼서 2000만 명 넘고 그러잖아요.
서울을 비워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골로 가려고 이제 계획을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집도 지어야 되겠고. 그런데 도시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아름다운 경관,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주말이나 휴가철에 떠나죠.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어디로 떠나자 뭐 이런 거. 아름다운 강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서울 이제 도시는 아름답지 않으니까 떠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숲이 잘 보존되면은 아름다워져요. 금수강산이라는 말이 우리나라를 일컫는데 숲이 좋아서 그렇겠죠. 과거에. 근데 북한에 가면은 금수강산도 조금 남아있지만 헤어진 숲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2009년도에 북한에 갔었어요. 그 나무 심으러 갔었는데 그때 나무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남한에서 나무 심는 거 도와주러 갔었죠. 그때 북한 사람들이 고마워서 그런지 아니면 북한에 좋은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묘황산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묘황산에 갔었어요. 묘황산에 가는데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같이 간 사람들 다 같이 버스로 갔죠. 평양에서 묘황산까지 가는데 고속도로가 뚫렸더라고요. 제1호 고속도로예요. 북한의 제1호 고속도로. 묘황산은 왜 묘황산으로 고속도로를 뚫었을까 궁금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혹시 묘황산에 뭐가 좋은 게 있을까요? 산이 좋아서. 경관이 좋아서. 나무가 많아서. 또 남침하려고. 아주 굉장히 색다른 답변이신데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에 김일성 궁전이 있더라고요. 평양에 있는 김일성 궁전은 거기는 이름이 김일성 기념관이에요. 김일성 주석이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와서 소위 이제 친선 외교를 하러 와서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전시관으로. 그래서 새마을운동 잘하면 우리가 새마을 지도자 선발해가지고 어디 구경시켜주고 그랬듯이 북한에도 그 뭐 천리마 운동에서 이렇게 뽑힌 일꾼들, 뭐 이렇게 모범적인 일꾼들을 뽑으면은 묘황산으로 보내줍니다. 김일성 주석의 기념관을 가서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아무나 뭐 구경하기 힘들죠. 아주 선택받은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거기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거보다 더 감명 있게 남아있는 것은 묘황산 산림 전체 거기가 잘 보존돼 있어요. 특별 보호구역으로. 가기 전까지는 다 헐벗었어요. 동네 뒷산이 전부 다 다락밭으로 개간돼가지고 산에 나무가 없어요. 다 산에 민둥산이고. 농촌 뒷산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식량이 부족하니까. 땔감도 그렇고. 그래서 묘황산은 이렇게 보존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여기는 성산이랍니다. 성산. 영어로 해서 Sacred Forest Mountain. 성산. 왜 그런가? 김일성 주석이 기념관을 세우기 먼 옛날에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거기서 나라를 세웠대요. 묘황산에서. 그래서 삼국유사라는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태백산에 신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그 신시가 묘황산에 있답니다. 신시가 그런데 신시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제단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령스러운 나무 아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곳이 그 신시 묘황산이에요. 묘황산이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면 가장 성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삼국유사를 믿는다고 하면은 단군 할아버지를 우리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묘황산이 특별한 곳이죠. 김일성 주석이 나는 단군 할아버지의 법맥을 이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묘양산에다 김일성 주석의 기념관을 세워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김일성 주석도 가고 김일성 주석이 생각하기에 북한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그 단군 할아버지의 서부터 흘러내리는 조선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주석의 기념품도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먼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먼저 만났잖아요. 물자를 실어내려서 이제 수출하려고. 근데 그러니까 좀 틀린 종류의 고속도로다. 좀 길게 얘기했죠. 내가 북한 얘기를 좀 과하게 얘기했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기후변화의 협약이라는 게 1992년도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아마존 숲속에서 이 국제협약이 만들어지고 나서 모든 국가들이 그것을 다 따르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부응해서 2030년까지 37% 이렇게 줄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줄이려면은 에너지를 절약해서 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하더라도 산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서 제철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산업 활동을 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려면 또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부는 나무가 잘 자라면서 흡수할 수 있는 것을 인정을 이제 하자 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5% 정도는 나무 흡수량을 채우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최근에 그 목표가 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잘 가꾸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숲에서 이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완화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에 사는 이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더위에 약하고 추위에 약하고 또 병들으면은 병들기 쉽잖아요. 근데 도시 생태계라는 것이 굉장히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추워지고 그 속에 생태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들이 다 부서졌기 때문에 병이 쉽게 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면역 기능이 약해졌어요. 도시 생태계는 면역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도시 사람들한테 이 면역력이 약해지고 더위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에 나무를 많이 심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도시에 많이 나무를 심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무가 더 필요하다. 나무를 심을 때 어떤 나무를 심는 게 더 좋겠어요? 소나무 좋아하시는 분은 소나무 심어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파트 질 때 소나무 큰 나무 많이 심잖아요. 기후변화는 별로 안 좋아요. 살기가 힘들어. 소나무들은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소나무는 가을부터 봄까지 1년 43차 푸르기 위해서 계속 수분이 필요해요. 땅속에서 수분을 빨아서 뿌리에서 빨아들여서 호흡을 합니다. 호흡,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땅속에 있는 물을 자꾸 빨아 올려가지고 하늘로 보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땅이 메말라지죠. 그러면 햇빛이 딱 내리쬐면은 오늘 같은 날 땅이 더워지죠. 물이 축축해 있는 땅은 더워지지 않아요. 약간 더워져. 땅이 메마르면 금방 더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힘들죠. 소나무 심으면 힘들어져요. 근데 기준이 산소량 배출이라든지 광합성 작용에서 산소량 배출량은 많지 않나요? 그거는 이렇게 돼요.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산소가 이제 배출되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탄소 동화작용의 능력은 나무의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나무가 더 빨리 자라는 나무는 탄소를 흡수를 더 많이 하고 1년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안타깝게 소나무가 참나무보다 못해요. 참나무가 1.5배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걸 몰라요. 구청장님들이나 시의원들이. 예. 아파트 관리위원회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때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소장이 우리나라 소나무 심겠다면 안 돼요. 우리 소나무 심지 말고 참나무 심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경원은 참나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없어요. 물론 참나무뿐만 아니라 느티나무나 다른 화렵술도 다 그런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소나무만 안 심으면 돼요. 소나무, 편백나무 이런 것만 안 심으면 됩니다. 네티나무도 엄청 잘 자라요. 전부 잘 자라요. 좋아요. 느티나무는 참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예요. 네, 엄청 잘 자라요. 낙엽이 없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편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요소죠.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그 뭐랄까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쉽고 또 아름다운 새소를 느끼기 위해서는 꽃이 피어야 돼요. 꿀이 있어야 돼요. 꿀과 꽃이 있어야 아름다운 새가 와서 삽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창문을 딱 열어놓으면은 새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은 시인이 되거나 화가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음악가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 새가 없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이 낮아져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를 때 그런 거 생각해야 됩니다. 치유, 이거는 뭐 병드는 사람들이 숲에 가면은 치유하는데 어떤 숲으로 가는 것이 치유 효과가 있겠어요? 피톤치드가 있는 숲, 또 다양한 수종이 있는. 다양한 정답인데 피톤치드가 있는 숲은 어떤 거냐? 피톤치드는 치드가 러시아 말로 영국 말로는 사이드 뭔가 죽이는 거예요. 살충, 살균. 나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물질을 발산하는 것이 피톤치드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타감 효과라고 그래요. 남한테 남을 감해주는 효과. 그래서 이제 그런 나무들은 오랜 세월 동안은 견디는 힘이 강하죠. 소나무, 편백, 뭐 이런 나무들 피톤치드가 나올 수 있는데 치유는 이게 이런 누군가 뭐를 암 조직을 죽이는 것보다는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은 이온이 많은 숲으로 가야 돼요. 음이온이 많은 숲이 치유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음이온이 많이 나오는 숲은 건조한 숲이 아니라 축축하고 많은 그 수분이 있고 거기에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생명들이 있어서 순환이 좋은 숲이지. 순환이 물이 괄괄괄 흘리고 물이 괄괄괄 흐르려면은 소나무보다는 화렵수들이 많이 있는 숲이 오랫동안 물이 흘러요. 아까 얘기했듯이 소나무는 하늘로 물을 올려보내잖아요. 강으로 흘러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가려왕산에 지난주에 갔었는데 거기 가보면은 장구목이라고 하는 등산로가 있는데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물이 콱콱콱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치유가 잘 돼요. 그래서 치유를 하러 가려면은 물이 잘 흐르는 곳으로 가세요. 화엄사계곡 그것 뭐 괜찮죠. 근데 월정사계곡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화엄사숲을 연구하고 올해는 월정사숲을 연구하고 있는데 사찰 숲을 연구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나라에서 연구비를 줘가지고. 근데 월정사 숲은 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주 오지에 있죠. 서울이나 강원도 오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임에 가까워요. 물론 거기도 많이 교란이 됐지만 그래서 화렵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죠. 월정사에서 물들은. 화엄사 숲은 물이 조절조절 흐르는데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 주위에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일정시대 때는 또 편백나무도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내 권하기는 화엄사로 치유를 하려면 화엄사로 할까요? 월장사로 할까요? 월장사로 하세요. 그만큼 치유를 하려면은 물이 흐르는 곳, 음이온이 많은 숲, 그리고 남의 나라 수종들이 와가지고 사는 데보다 우리나라 수종들이 오랫동안 우리와 같이 했던 숲으로 가세요. 친근한 숲. 왜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생명들이 공진화를 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는 아카시 나무라든지 일본에서 들어오는 편백나무하고 같이 사는 생물종들이 많지 않아요. 친구가 아직 덜 됐어요. 오랜 세월이 걸려요. 친구가 되려면. 수만 년, 이런 긴 세월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 자생수종들은 여기에 수만 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미생물, 이런 것들과 서로 교류를 오랫동안 해서 그런 것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돼 있어요. 그런 데에서 가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 몸속으로 들어온 것이죠. 새도 많고. 물소리, 새소리, 음이온, 아름다운 경치, 사시사철 변하는 경치. 항상 똑같은 경치 재미없잖아요. 변해야 돼요. 사람은 변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은 새로운 남자친구, 새로운 여자친구들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치유는 아직 치유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생겼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굉장히 시발점에 있어서 어떤 숲이 좋다 단언하기 힘들지만 저희 가설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우리 자생숲이 훨씬 더 좋고 음이온이 많은 물기가 흐르는 그런 숲이 좋을 것이다. 이게 가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편백나무 숲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게 제가 2주 전에 갔던 가려왕산 장구모기 계곡인데 왜 이렇게 잘못 찍혔네. 소리도 안 나는. 소리가 안 나. 안 돼. 아, 없어요. 여기 이쪽으로 조금만. 네. 다시 한번 해볼까? 그대로인데 영상 돌아가야지. 왜 들어가는 건지 난 모르겠어. 돌아갔구나. 됐어요. 네. 그 정도 하고 여기는 제 고향 칠갑산 밑에 동네인데 여름에 더우면은 여기 정제나무 밑에서 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도 이런 숲이 많으면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특히 건물에 나무가 있으면은 더위가 덜해요. 겨울에 또 춥기도 덜하고 그래서 기후 조절 효과가 있죠. 또 이게 갑자기 나타났어. 이게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국제 전문가 회의에서 벌과 나비가 없어지면은 식량이 많이 부족하다. 근데 벌과 나무가 없어지는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약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생태계가 많이 균형이 깨져서 벌에 병을 생기게 하는 그런 곰팡이 병 같은 것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린 애벌레들이 죽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슬라이드 쇼. 저기 넘기면 아마 플레이 될 거 같아요. 네, 소리 좀 들리죠? 들립니다. 이게 망그로브 숲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망그로브 숲이에요. 필리핀에
팔라완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망그로브 숲으로 이제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와요. 여기 또 옆으로 가네. 저 이제 동네 아줌마인데 관광객들한테 이 숲을 소개해 줘요. 해설해 주죠. 여기도 숲 해설가 계시죠. 그 망그로브 숲의 해설가 저분인데 노래도 해요. 망그로브 숲에 대한 노래.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이거 직접 사진을 찍었는데 영어로 무슨 얘기를 해요. 소리가 적어. 여기 망그로브 나무가 구멍이 숭숭 났죠? 저기에 조개가 살아요. 조개가 사는데 사람들이 이 조개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조개를 이제 나무를 하면 우리는 나무 속에서 저는 조개 같은 건 펴먹지 않고 송이나 먹고 그러잖아요. 저기는 나무에서 조개를 캐먹더라고요. 타밀록이라고 그래요. 타밀록. 제가 이제 타밀록이라고 하는 요 슬라이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PDF가 아닌 이 동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타밀록을 보세요. 이 타밀록이라고 하는 배존벌레 조개. 근데 여기는 나오는데 저기는 안 나오네. 여기는 나오지만 저기 안 나와. 어떻게 연결이 덜 됐어. 이렇게 조개를 먹어요. 저 속에서, 나무 속에서 나오는데, 벌레처럼 생겼어요. 조개가 껍질이 없는 조개예요. 최고로 맛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었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좀 없애야 되는데. 요거요? 이거, 네, 그거 끄시면 될 겁니다. 네. 아이고, 필리핀의 열대, 이제, 잠시만요. 또 다른 게 됐어요. 얘가 지금 있네. 아닌데? 요거구나. 네, 쇼 다시. 쇼 다시. 왜 이렇게 엄청 이상하게 됐어. 응? 다른 게 나왔어. 지금 여러 개가 떴나보다. 슬라이드 쇼로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개가 지금 떠 있어서요. 얘를 우선 끄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끄고요. 지금 다른 게 또 있어요. 이게 아까 그 보시던 건데. 이거에서 연결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됐어요. 여기 여기서부터 있네. 시작해볼게요. 현재 스타일스. 근데 이게 지금 안 보이게 뜨면 이상한 게 보여서. 이거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요거는 얘도 꺼버리고요. 지금 3개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서투름이 많아. 이걸로 다시. 응? 응. 됐다. 됐어요. 이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까 기후변화에서 탄소 저장고로 숲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1년에
미국 배출량의 1.5배를 숲이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흡수한다고 하죠.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이제 치유에 대한 얘기 했을 때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이거는 좀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이거 빼면 안 되죠? 돼요? 안 되죠. 카피를 안 해놨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연. 숲이나 뭐 갯벌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여기 자연의 선물, 생태계 서비스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자연을 사람들이 파괴하고 그러면 이게 줄어들어요. 그럼 생태계 서비스가 줄어들죠. 그런데 또 뭐 이렇게 제도나 이렇게 길을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접근성을 높여주면은 생태계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도나 시설을 잘 하면은 되는데 이 부분이 정책이죠. 정책. 제도와 정책. 그래서 제도와 정책에 따라서 생태계 서비스가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는 이제 보통 해양 생태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육상 생태계인데 해양 생태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 산호초입니다. 산호초에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산호초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기후온난화 때문에 바닷물이 뜨거워지거나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어서 이 문제도 중요한 해결 과제죠. 그런데 최근에는 육상에서 뭐 폐기물 같은 것들을 많이 해양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핵에너지, 핵 오염수와 같은 폐기물에 의해서 해양에 좀 오염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염이 되면은 저런 산호초라든지 해양 생태계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왜 안 돼? 돼요? 아유, 됐네. 네. 여기하고 여기고 지금 생태계 서비스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문화 서비스, 지지 서비스 또는 이게 생명 지지 서비스. 시험에 나오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은 이거 왜 처음부터 다시 이게 얘하고 이거 안 맞아. 또 처음부터 왜 이래? 전 참 기계가 나를 안 도와주고 있어요. 됐어요. 여기서 다시. 이거 어떻게 넘기죠? 이걸로? 이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될 겁니다. 오케이. 공급 서비스는 물질 공여 서비스라고도 하고 식품물, 섬유, 에너지, 목재, 약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환경 조절 서비스가 제일 큽니다. 기후 조절, 미상 기후 조절.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가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거. 방풍, 해안 지방에 방풍. 아까 망그로브 숲이 방풍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해안에서 쓰나미나 뭐 이런 해일이 이럴 때 좀 막아줍니다. 홍수 조절, 요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토사 유출 방지,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중요하고. 수분, 이것이 숲이 벌이 많이 사는, 나비가 잘 살 수 있는 숲이 되어야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과수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먹으려면은 우리가 벌이 많아야 돼요. 나비가 많아요. 근데 숲을 소나무로 하면은 과수 잘 안 열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소나무에는 꿀이 안 나오니까 벌이나 나비가 안 가요. 그래서 수분 기능이 높은 숲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과일을 많이 먹고 있다. 소음 차단, 이것도 저같이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 지나가면은 거기다가
나무 이렇게 수림대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소리가 많이 원래 못 가도록. 생명지휘 서비스라는 것이 제일 어려운데 태양에서 그 지구로 이렇게 에너지가 오면은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질로 바꿔주는 것이 이 생태계입니다. 나무 같은 거, 벼, 뭐 이제 이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빛 에너지를 그 토양에서 이렇게 우리 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 그게 1차 물질 생산이에요. 에너지가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 토양도 만들어져요. 거기서부터. 물차입질이 생기면은 숲에서 낙엽이 떨어지면 이게 토양이 되죠. 플랑크톤이 막 살다가 그것이 죽으면 밑에 쌓여서 그것이 또 해양 토양이 되고 물질 순환. 이 물질 순환이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영양물도 막 돌아야 좋은데 이런 것들을 생태계가 잘 조절해 줍니다. 동식물의 서식처로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동식물이 서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그 중에 이제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잘 진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생태계 서비스를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해주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소비가 재생되는 것보다 작게 소비해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이 쓰면은 바닥이 나죠. 미천이 달라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이 미천입니다. 미천이 없어지면 서비스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소비가 자연이 만들어주는 서비스의 양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애는 이런 물질, 에너지 이런 것들이 90%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절약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나라죠. 그 다음에 소비된 것이 폐기물이 되는데 폐기물이 자연으로 들어가면은 잘 썩지도 않고 분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면은 자연이 썩어요. 자연이 썩으면은 서비스가 안 나오죠. 좋은 서비스가. 이 두 가지 중에 좋은데 이것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싸워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꺼번에 다 망하잖아요. 물이라든지 물전쟁, 대표적인 것이 물전쟁입니다. 물전쟁, 에너지전쟁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폭탄을 투여하고 폐기물을 막 생기고 그러면은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마을에서 공유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을 논, 마을 산, 마을 숲, 그리고 갯벌, 어촌개들이 함께 쓰는 갯벌 이런 것들이 다 공유자산인데 2010년도에 일본한테 우리가 먹히기 전에는 우리나라 산 전체가 다 동네 사람들의 공유자산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뒷산이 다 그 동네 사람들이었는데 일본이 와서 그것을 국가 이건 국가 것, 이거는 개인 것, 이거는 왕실 것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법으로 삼림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2008년도에 만들어서 2011년도에 신고하라고 했어요. 내가 관리하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는 신고해서 처분을 받아라. 심사를 받아서. 근데 심사해봤더니 신청한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전체 산림의 한 60, 70%가 국가 것이 됐어요. 일본 제국의 땅이 됐죠. 그래서 수탈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이 일본 제국의 것으로 됐어요. 동네 사람들 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개인들은 문중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중산들이 개인산을 많이 받았죠. 문중 차원에서. 그때 문중 대표들 이름으로 살았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깨인 마을은 주장을 해가지고 마을 산으로 받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제사 지냈던 묘양산에서 당면 할아버지가 제사 지낸 것처럼 방방곡곡에 제사 지내는 나무가 있습니다. 성황목, 성황당. 그런 데가 마을숲으로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데가 많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런 것들을 팔고 있어요. 시 정부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 됐네. 참. 왜 이렇게 자꾸 안 도와주는지. 됐어요. 요걸로 내리셔도 넘어갈 겁니다. 안 돼. 그만하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시간도 됐고. 근데, 마우스피 이렇게 없어졌어요. 예, 홍성에 있는 마우스 없어졌어요. 상주의 마우스는 안 없어졌죠. 그래서 마우스피 없어지는 것을 제가 연구를 했어요. 왜 사라지는가? 그걸 밝혀냈죠. 밝혀냈더니, 관리 조직이 잘 돼 있는 데는 안 없어지고, 사회적인 압력, 개발 압력이 큰 데는 많이 없어지고, 또 기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식하고 있는 데는 잘 안 없어지고, 그렇더라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회림이 전체 살림의 63%입니다. 국가 살림이 약 26%, 66%, 26% 이러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가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특히 물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는 물을 많이 공급해 주지만, 가난하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가룡항상 같은 경우는 미래 세대들한테 유전자를 우리가 주기로 약속하고 산림 유전자 보존을 했는데, 깎아서 지역 주민들이 관광 개발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산림유전자 보존님이 이제 관광 개발 대상이 돼서 지금 이 가룡항상 개발을 둘러싸고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결정을 해야 돼요. 산림청장이. 현재 가룡항산이 개발돼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저거를 산림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정선군에서. 국가 땅에다가. 그런 사태가 있죠. 그래서 산림 같이 이런 생태계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것에 자원 이용자와 관리자 이런 데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같은 것을 하면 좋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는 것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그 혜택이 받은 만큼 지불하는 거예요. 생태계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서울시의 시민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데 환경부에서 내라고 해서. 근데 상류 지역 사람들한테 주긴 주고 일부는 환경부에서 땅을 사가지고 나무를 심는데 나무 심을 땅이 없어요. 근데 산주들은 많은데 산주들은 물을 많이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 나무를 심지 않아요. 서비스료를 안 내니까. 목재를 많이 생산해서 잘라가지고 팔려고 하죠. 참나무를 안 심으려고 그래요. 소나무나 낙엽숲만 심지. 그러니까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환경부하고 산림청하고 협력을 안 해요. 환경부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산림청은 돈이 없다. 저건 환경부에서 해야 된다. 산주들은 돈 안 주니까 물 많이 만드는 그런 숲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건 국제적으로 이런 것을 합의했어요. 나고야 의정서라고 하는 생물다양성 협약 이행 협약을 만들어서 원주민들한테 보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존하면은 그 혜택, 그 보존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대마 선진국들이 그것을 돈을 주고 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벌잖아요. 기업들이 이 생태계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쓰죠. 목재도 쓰죠. 또 물도 쓰죠.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으면 이거를 좋은 일에 써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 모비스라는 회사가 진천군에다가 100억을 줘서 진천군에 가지고 있는 산림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가 계속하게 유지되려면은 서비스 소비자들이 나름대로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